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증가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도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령층 환자의 증가와 함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도 10%를 넘어가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밀접 접촉이 많은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또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지역 감염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4명, 전날에 이어서 30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 감염이 20명대 초반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역 감염이 21명, 해외 유입 사례가 13명입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이 12명, 경기 5명, 인천 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9명이 발생했고 그 외 대전 지역에서 3명, 경남에서 2명, 부산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 12,155명입니다. 안타깝게 사망자가 1명 추가돼서 누적 사망자는 278명으로 늘었고 격리에서 30명이 해제되면서 총 1,76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 감염이 20명대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황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역 감염이 대부분 수도권 감염이고 그중에서 서울은 어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발표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32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2명이 추가됐고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3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이 1명, 해외 접촉 관련이 1명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도 2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치구대 확진자 추가 상황을 종합하면 어제 최소 13명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최소 1,1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3명이 추가돼서 총 95명이 됐고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늘어서 누적 40명이 됐습니다. 또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 2명 추가되면서 총 20명 됐습니다. 그 외 해외 접촉 관련자 2명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2명도 추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가 유흥업소 집합 조치가 완화되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 입주한 가라오케 유흥업소에서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임시 폐쇄가 이뤄졌습니다. 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이 20대 여성, 지난 6일 서초동의 일식 주점을 방문을 했는데 리치웨이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명성 하우진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흥업소는 지난 한 달여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 15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전날인 14일 이 종업원들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는데 이때 확진자가 3시간가량 다른 종업원들 50여 명과 함께 이곳에 머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 여성이 그날 밤 늦게 증상이 나타나서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가라오케가 문을 연 15일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합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규제가 완화된 유흥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감염은 아니라면서 유흥시설에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조사가 되면 해당 업소에 즉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66세 여성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명성하우징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강남구는 이 식당을 즉시 폐쇄하고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치웨이 관련해서 인천에서 사망한 확진자가 80대였잖아요.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이었는데 확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렇게 고령층이 많은 또 도봉구 요양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도봉구에 거주하는 72세 남성 한 분과 방학동에 거주하는 77세 여성 한 분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격리 중이었는데요. 자가격리. 첫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도봉구 관계자는 이 요양시설 이용자로 처음 확진된 관내 24번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안에 이 검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봉구 요양센터 관련 확진자는 시설 이용자, 직원, 가족, 요양보호사 등 총 20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생후 1개월 된 환자도 발생을 했다고요? 네, 가족 감염입니다. 은평구 가련 1동에 사는 66세 여성이 지난 15일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최근 출산한 딸을 도우러 지난 2일부터 매일 저녁 진관동 딸의 집에 찾아가 산후조리를 돕고 손자를 돌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0대 산모 딸과 생후 1개월 된 손자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또 다른 가족 감염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요. 응암 이동에 사는 50대 남성이 지난 13일에 확진이 됐는데 은평구에 사는 그의 어머니 70대 여성이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 개척교회와 관련한 확진자의 일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구로구 평안교회 목사가 그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오후에 남편, 딸, 사위까지 확진이 됐습니다. 중학생의 손녀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에서 확진된 사위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또 어제 확진이 됐습니다. 시흥시는 확진자의 직장인 시흥 스마트허브 내 인지 컨트롤스 직원 전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직장 동료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근무회사는 어제 2차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예. 인천 개척교회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서울 면목동에 있는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랑구청은 면목동에 사는 5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환자는 은평구 확진자와 함께 좋은 씨앗교회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확진자 교회에서 밀접 접촉한 나머지 1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김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고령층 환자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0대 환자 한 명이 확진된 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80살 남성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방문 업체인 리치웨이에서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를 하다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나흘 전부터 경미한 증상이 있었는데 입원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된 지 사흘 만에 숨졌는데요.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노출 이후 발병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자가격리 진행 기간에 모니터링이 있었겠지만 초기 무증상 상태였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격리 기간 중 상태 악화에 대해 좀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 노력하겠다며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평균 2.29%지만 고령층일수록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70대는 10.16%, 80세 이상은 25.61%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0대 이상 분들의 치명률이 25%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계속 강조하지만 전파 경로상 고령층에 취약계층이 있는 곳으로의 전파를 차단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이라든가 또는 자가격리자라든가 또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그 잠재적인 환자들 등등 어디 한 구석도 소홀히 볼 수 있는 곳이 없죠. 최근의 사태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 저희 방송에서도 또 위양성, 즉 가짜 양성 확진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지난 14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4명이 확진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큰아들인 초등학생 A군이 먼저 확진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A군은 외부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서 당시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A군의 어머니 B씨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로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됐는데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 콜센터 근무자인 50대 여성 C씨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사흘 뒤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자가격리 기간보다 길어졌지만 다른 감염 경로나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이후에 잠복기가 끝나서 이제 잠복기 증상이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이것을 한 가지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자가격리 후에도 다시 이틀 동안 능동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스크 이야기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0개로 늘어나죠. 네, 다만 여름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아직 생산량이 충분히 확보되지가 않아서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양보를 권고했다고 하네요. 네, 내일부터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10개로 늘어납니다. 네.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하 출생자의 경우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6월 18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10개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안정되면서 민간 유통도 확대해 공적 판매처에 제공하는 비율을 생산량의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네. KF94와 KF80 마스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름철 마스크로 나온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아직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22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허가했고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라면 비말 차단 마스크가 아닌 꼭 KF94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날씨가 부쩍 더워지다 보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마스크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유치원의 경우는 그동안 가정학습에 대한 출석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출석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때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도록 훈령을 개정합니다. 등교 수업일이 줄다 보니까 학사 일정이 빠듯해지고 학교에 가기만 하면 거의 수행평가를 볼 정도인데요. 예.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토론이나 발표, 과제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에는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학생과 교사 평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달 말까지는 가급적 훈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없고 수행평가로 대신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관찰하는 것을 서술형으로 적어서 아이의 성취도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가정통신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변동 없이 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의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교회 체험학습에 포함시켜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교 수업 세부 지침을 발표했었고 네.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었는데요. 네. 정작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에서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어서 가정학습으로 전환하기 전에 해당 유치원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꼼꼼한 확인이 우선시 돼야겠습니다. 자, 한편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구와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100여 명의 완치자들이 혈장 기부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그 면역력을 갖게 하도록 하는 일종의 단백질 같은 면역 글로불린을 농축 제재화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118명의 완치자들이 혈장 치료제 혈액 제공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 치료제의 혈장 공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118명의 완치자께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요청드립니다. 나이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코로나19를 완치되고 또 격리 해제 후에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현재 2건의 임상 시험을 승인했고 비임상 개발 단계인 9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K백신 신속 심사 추진반을 꾸려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11개 업체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임상 시험 단계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자료 요건,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안전성, 유효성, 면역원성 평가 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등 백신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치료제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영국에서는 염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네릭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태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주도로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2,000명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사용한 뒤 이를 투약받지 않은 4,000명의 환자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호흡에 문제가 없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영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덱사메타손을 사용했다면 최대 5,0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혈장 치료든 덱사메타손이든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어떤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인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이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김 기자께서 전해주셨던 그곳이네요. 중국 베이징. 베이징에서 다시 발생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우한 화난 시장 때보다
전파력이 더욱 강하고 빠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베이징 신파디 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지금 확산세가 매우 지금 큰 상황입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누적 환자가 106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중국의 한 보건 전문가는 우한 화난시장보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하고 빠르다면서 다른 전문가는 또 최초 감염이 5월 말에서 6월 초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베이징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신파디 시장에는 2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베이징시는 현재 확진 환자는 모두 신파디 시장과 연관이 있다며 초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사람 간 감염과 물건을 통한 감염도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의 등교도 다시 전면 중단됐는데요.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고3과 중3 수험생을 포함해서 전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아울러 신파디 시장과 위치안 시장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채소 시장과 주변 주택단지 7곳을 봉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오양, 다싱, 먼터우거우, 펑타이 등 4개 구에 대해서는 방역 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예, 중국도 좀 확산세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중국 방역 당국도 긴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코로나19 마지막 환자가 완치되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에서 또다시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네, 뉴질랜드에서 24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8일에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주요 피해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청정국을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네. 뉴질랜드 보건부는 최근 영국발 입국자와 관련해 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은 이들 확진건은 현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은 입국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청정국 선언 당시에도 코로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었는데요. 저신다 아던 총리는 당시에 감염자가 다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었고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기 전날에도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된 뉴질랜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56명입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한해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감염 사례는 21명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우선 그 방역망 안에 있는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고 추적해서 발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다가 해제 전에 이제 확진자 통계에 들어오시는 분들, 예.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감염 경로를 추적하다가 보니까 이제 감염 방역망 밖에서 추가적으로 접촉자로 확인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최근에 이제 구로구에서 발생했던 어떤 가족 단위의 이제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보셨던 분들 감염,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아닌 대전시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데가 좀 우려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 전파, 깜깜이 환자들 발생이 아직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2명, 경기에서 2명 이런 분들이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 경로 이외에 별도의 감염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그 추세가 우리가 방역망 밖에 있는 깜깜이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습니다. 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증가, 그리고 산발적인 어떤 지역적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수도권 집단 감염 최근 사례 중에 가장 굵직하게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리치웨이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중이었던 80대 남성 한 분이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또 자각 증상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진받고 3일 만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고령이었던 영향이 큰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5월 30날 리치웨이를 방문했고 아마 그때 이제 노출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격리를 6월 12일까지 하시면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병원을 옮겼는데 3일 만에 6월 15일 날 사망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노출해서 사망까지 불과 2주밖에 안 걸렸는데요. 네네. 아마도 이제 고령이셨던 탓도 있고 6월 12일 날 그 발견했을 때는 폐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조기 치료도 좀 늦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접촉한 걸 알고 왜 이렇게 발견이 늦었을까를 그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네. 자가격리 중이시더라도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생기시면 이제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일을 다 안 채우더라도 예. 먼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자각 증상이 없으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자각 증상이 없었다기보다는 약간 좀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좀 피곤하고 약간 이렇게 모호한 증상이 생겨 있고 예. 열이 나거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은 아마 없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코로나19 폐렴이 생겨도 전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몸이 이상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혹시 코로나19 가능성은 없는지 진료나 선별 검사를 특히 이렇게 접촉력, 노출력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좀 조기에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그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한 또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자각 증상이라는 게 상당히 그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와 어떤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화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유흥시설인데도 룸살롱은 되고 클럽이나 감성주점은 영업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또 어제 오늘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유흥시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 룸살롱이 있겠고요, 클럽도 있겠고 요즘 좀 또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는 감성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일단 이런 유흥금소의 집합 금지에 일부 완화를 내렸었는데 바로 그 대상에 있어서 룸살롱이 빠져 있었던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가 왜 룸살롱은 이제 풀어주고 상대적으로 클럽이라든가 뭐 감성주점은 계속해서 집합금지를 유지하게 됐는가? 서울시의 입장을 좀 보면은요, 그동안 룸살롱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하게 감염원으로서의 사례가 뭐 많지 않았다, 없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네. 상대적으로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클럽보다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훨씬 더 높아서 비말이 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정책을 우리가 내림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자체적인 정량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룸살롱의 구조, 거기에 일어나는 행태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 클럽보다 룸살롱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 또 하나 형평성인 거죠. 네. 왜 룸살롱만 봐줬을까? 왜 감성주점은 닫게 했을까? 그러면서 원치 않는 오해를 또 서울 시민들한테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혹시 뭐 룸살롱이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네네, 원하지 않는 네.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예.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이번 주 중으로 서울시가 왜 룸살롱은 이제 풀어줬는지 집합금지에서 완화를 시켜줬는지에 대한 뭐 좀 더 유지한다면
체계적인 그 자료적인 부분을 좀 뒷받침해서 서울 시민에게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동안 룸살롱에서는 확진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제는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는 어떤 선제적인 방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공정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편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되면 최소 2개월은 지속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체 보유자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 최근에 영국에서 그 177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3월 말 4월 초에 대유행이 있었으니까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최소 2달은 지속되더라라는 연구가 나왔고요. 예. 근데 이 대상자 중에서 2에서 8% 정도는 이제 항체가 발견이 안 됐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항체가 생기신 분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안 걸리는 면역력이 생긴 것인가, 이제 그것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예. 아직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다시 코로나가 생기는지,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달에 이제 붉은 털 원숭이 9마리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는 네. 원숭이들이 재노출됐을 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더라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면역이 형성이 되었군요.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의 방어력이 있었다.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고 원숭이 9마리밖에 연구한 네,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항체가 있고 그런 분들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계속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최소한 현재까지는 항체가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 지속적인 연구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학가로 가봅니다. 요즘 등록금 환불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죠. 건국대가 사실상 첫 환불 결정을 하면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번지고 있는데요. 사실 재정 마련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견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등록금 문제가 결과적으로 분명히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네네. 아마 이제 시점상 1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에 그 사이의 텀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 등록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등록금에 대한 반환 여부 이걸 좀 운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교육부 차관이 그러겠다라는 어떤 그 묘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치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만 하루 만에 다시 교육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좀 차관과 교육부 자체에서 좀 모호한 입장 정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이것은 학생과 대학의 문제이지 관이, 그러니까 교육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과는 또 상치가 되고 그렇네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기에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현재 사례를 보면 건국대가 일단 1학기에서 나갈 돈 중에서 안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장학금에 줘야 될 것들이 네네. 안 준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2학기를 등록할 때, 그러니까 1학기 돈을 반환한다는 게 아니라 2학기 등록금에서 일종의 그거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하는 등록금을 덜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네. 이 밖에 지금 다양한 학교에서 아이디어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전 학생 장학금 이런 형식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을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 왜냐하면 명분이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이걸 등록금 반환이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선례가 남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도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그렇게 반환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전액 전 학생 장학금 이렇게 해서 좀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왜 이런 이슈가 불거지느냐? 1학기에 있었던 그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의 그 질, 퀄리티들이 물론 좋은 교수님도 계셨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학생들에게 큰
이제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대학생들도 나름 이 분노가 좀 폭발하면서 이제 등록금 반환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내는 아이디어는 일단은 관과 당국이 어떤 확실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뭐 개입할지 안 할지, 개입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혹은 밀려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선을 이제 지어주고 이번에 건국대 사례처럼 일단은 정량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1학기 예. 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해서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2학기 등록금에서 되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건국대 사례를 좀 보고 이런 분이 입장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예, 가장 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육당국의 어떤 그 명확한 입장이랄까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한 어떤 방식에 있어서의 고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인 반환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학금이라든가 2학기 등록금에서 차감을 네. 한다든가 이렇게 학생들과의 합의를 통해 좀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앞서서 TBS 김호정 기자와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파와 감염 속도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 베이징 집단 감염 사태가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혹시나 더 강력하게 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한과 비교했을 때 이제 감염자 증가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건데요. 예. 벌써 6월 11일 날 첫 확진 환자 이후에 5일 만에 100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바이러스 변이형도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했던 G그룹 바이러스, C형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인구의 밀집도라든지 접촉 횟수, 또 방역 조치를 얼만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혹시 바이러스가 조금 더 빨리 전염이 되고 적은 농도에서도 배출이 되면서 충분히 감염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감염을 더 잘 시키는 변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월 말 2월 초 유행 양상보다는 최근에 수도권 유행 양상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혹시 그 바이러스는 계속 지금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이가 일어나서 더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들은 아마도 기존에 있던 종보다는 보다 전파가 잘 되고 속도가 빠른 종들이 예전 종을 이기고 더 많은 감염을 잠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는 바이러스들이 더 유행할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연어를 조리하던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감염 경로가 연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요? 네, 아마 이제 연어를 유럽에서 수입을 한 연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아마 그 유럽에서 연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떤 포장지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됐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도마에서 나왔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 비말이 묻어서 도마에서 검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 이외에도 어디에서 이제 환경 검체가 나오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렇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축산물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쿠팡 물류센터처럼 이렇게 냉장이나 냉동시설 같은 것이 밀폐된 상태에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이제 춥고 이러니까 방한복이나 모자나 신발 같은 것도 돌려서 신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파디 시장에 대한 보다 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쪽 베이징 아무래도 이쪽 중국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빠른 확산세에 대해서는 좀 주의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된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3장, 학생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를 이제는 개인당 10장까지 살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공적 마스크의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당국이 많은 조사 끝에 이제 1인당 10매까지는
허용해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네. 내일이 이제 17일 목요일 아닙니까? 네. 날짜가 좀 애매하잖아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 예. 그런데 너무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3매를 사셨던 분들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장을 더 가서 구입하면 이제 열매를 이번 주는 통합해서 채울 수가 계산이 있으니까 되는군요. 열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수급의 숨통이 트이면서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 동안에 있어서는 이제 뭐 10%까지밖에 생산량이 수출을 못했던 거를 예. 30%까지 수출도 좀 풀어줬고요.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또 무조건 뭐 60%는 공적 마스크 해야 되는데 이걸 또 50%로 물량도 좀 줄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스크 수급에 있어서는 큰 위험 단계를 이제 넘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 다음 단계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예. 가격 인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큰 틀에서의 이제 가격 인하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이 다시 이제 옛 우리가 코로나19 겪기 이전 마스크 네. 가격이겠죠. 이렇게 회귀하게 되면 큰 부분에서의 이제 마스크 문제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이 마스크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생필품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공적 마스크 공급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전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서 호흡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그 가짜 비말 차단 마스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말 차단이 가격도 좀 합리적인데다가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네.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전반적으로는 뭐 수급이 원활해졌긴 한데 그 마스크 비말 차단은 아직도 인기가 높아서 구하기가 힘든데요. 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가짜 마스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일회용과 덴탈 마스크가 거의 뭐 비슷한 걸로 좀 맞아요. 네. 네. 덴탈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 아니야? 일회용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있는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는 뭐 비말 차단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덴탈이 갖고 있는요.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 마치 일회용 중국산 마스크들을 값싼 마스크들을 덴탈 마스크로 좀 오인하게끔 해서 뭐 판매량 물량을 넘긴다든가 약간의 뭐 가짜 이런 표기들을 붙여가지고 요즘 인기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속여서 파는 맘카페 등에서 하는 사건들이 뭐 수차례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마크라든가 KF, 뭐 AD 이런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 비말 차단 마스크와 중국산 마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KF 마크 그리고 가격 비교 뭐 네. 이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한 24개 품목 정도가 리스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약간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이런 맘카페라든가 온라인에서 너무 싼 게 나왔을 때는 한번 맞춰보시면 금방 가짜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위에 취약한 전신 방호복 대신에 통풍이 잘 되는 수술용 가운 착용을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호복을 교체를 했을 때 감염에 대한 문제는 괜찮은 건지 또 그것도 우려스럽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회용 부직포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네. 어느 정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비말이 튀어도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형태는 이렇게 긴 팔로 되어 있고 또 기장도 다리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길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호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레벨 D 같은 경우에 고글을 쓰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안면 실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비말이 직접 튀는 것을 차단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물론 착용해야 되고 레벨 D랑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발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머리 쪽으로 또 보호하는 보호 장구가 없는 그런 차이가 있겠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는 이 정도
4종 보호 세트만 가지고도 이제 충분한 어느 정도 이제 보호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통풍이 잘 되는 건 아니고 레벨 D보다 조금 밀폐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덮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한 또 휴식이라든가 충분한 냉방 시설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4종 보호 세트는 이제 선별 검사소에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데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밀폐된 실내에서 확진자나 의심자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감염성이 높은 분들을 직접 진료하실 때는 이것을 입지 말고 기존대로 레벨 D나 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레벨 C와 같은 충분한 방호력이 높은 보호복을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같은 더위에도 또 의료 현장에서 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확산을 차단하고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큰 혹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고 이제 풀렸다가 다시 가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몸이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다시 그때 그걸 어떻게 해?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또 여기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저도 인간이라 충분히 저도 그렇긴 하지만 가장 최고의 현재의 경제 효과는 실은 방역입니다. 예.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도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역을 가장 우선시하는 시기다. 교수님께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학 추적 조사로 방역망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대유행이 오지 않고 방역망 밖에 있는 깜깜이 환자, 연결고리를 모르는 환자분들에 의해서 감염자가 축적되고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방역망 밖에 있는 환자들 관리는 우리 전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개인적인 위생수칙과 거리두기를 모든 국민이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